굉장히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거의 낙제된 수준인데 지금 윤 정권이 경제를 빼고 나머지를 보면 뭐 야당을 좀 두들겨 잡고 천병으로 지금 누가 씁니까? 한국하고 북한이 쓴다는 거예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평가입니다. 일단 1주년 성적표라고 한다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량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있잖아요. 그게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 뭐 지금 한 3대 초반 정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거의 낙제된 수준인데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오늘 지금 오다가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어제 중소기업인들 모이면서 뭐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중소기업은 77% 지지한다니까 아마 그게 진짜 내 지지율인 것 같다 하면서 막 파업에 소리했다는데 그만큼 자신감 충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집권이 2년 차에도 아마 자신의 그 생각대로 마이웨이를 고수할 것 같아요. 치는 말 그대로 지금 법치로 밀어붙이는 강공수였고요. 외치는 미국과 일본에 한해서는 협치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지난 1년에 내치는 하니까 지금 법의 지배라는 그런 나름대로 초심 따라 이제 지금 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소위 말하는 법대로 하겠죠. 법대로 하는데 이 법대로 했을 경우에 이 법의 자체는 누구에게 다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거죠. 당장 자신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 특검법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 국회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이게 법안으로 통과돼서 아마 정부로 넘어갈 건데 이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내치에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인의 품성보다는 여전히 검사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가 지금 사법리스크 소위 말하는 이 범죄 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예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집권이 2년 차에도 어차피 지금 야당과의 협치는 물 건너갈 것이다. 지금 윤 정권이 경제를 빼고 나머지를 보면 뭐 야당을 좀 두들겨 잡고 나름 내가 볼 때 기획팀을 MB 쪽에서 뭐 이 정치 선수들을 모아서 운영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계획대로 좀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윤 정권이 결국은 경제 문제에 부딪힐 거다 머지않아서 그거는 이제 리오프닝 문제도 틀렸고 반도체가 회복될 거다 수출이 적자가 회복될 거다는 것도 틀렸고 상저하고도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상저 하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기획을 가지고 선동을 가지고 이 정치 공학적 테크닉으로 정치를 갖다가 끌고 가고 장악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대중의 삶이 팍팍해지면 이제 그때는 대중이 이 성남 사자같이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를 갖다 붙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 필리핀 도우미 수입하자 해서 요즘 보니까 조금 우려되더라고 말하는 게. 이럴 때일수록 말을 조심하고요. 뭐 규제 완화 오늘도 신문마다 규제 완화야. 그 뭐 이재용이는 뭐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뭐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좀 뭐랄까 자기들 패만 보고 있고 전체 국면에서 자기들 패만 가지고 이기지 못한다라는 걸 갖다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 옆에 있다. 난 그래 봅니다. 2030 세대들 자체가 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정당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고정층의 애당초 아니었고 이 대통령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어도 그것이 고정표 성격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유동표로서 지지를 해줬던 거죠. 그네들이 그 가치관과 그네들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2030의 그 유동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5월 달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보수가 40.3이 32.1%, 중도가 35.6이 38.5%, 진보는 18.7이 21.4% 이래 나옵니다. 2030의 성격이 이네들이 가장 큰 특징이 탈리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면은 그런 2030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시 대선에 비해서
좀 이탈을 했는 거 분명히 이탈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진보 민주당 쪽으로도 가지를 않고 있고 중도가 계속 커지는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2년 차가 가면은 경제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다. 경제 문제가 부각이 되는데 이 경제 문제는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이기도 하지만 중도층의 이해관계이기도 하다. 앞으로 총선이 1년간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고 총선 결과 여하에 따라서 제가 보건대는 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략이 뭐 예상대로 갈 수도 있지만은 크게 어긋나 버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럼 40, 50대가 보면은 상당히 그 어쨌든 그 사회에서 상당히 그 중심 이 세대들인데 이 경제 활동이나 여러 활동에 있어서 이 층에서 매우 잘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윤 대통령한테는 진짜 빨간불이다.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정쟁에 우리가 한쪽 편에 완전히 서버리는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선봉에 서는 이런 어떤 우리가 그 위치에 있으면서 모호하고 균형외으로 진보 보수정들 할 거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그렇게 됨에 따라서 지금 중국에서 무역 수지의 그 수익이 우리 전체 적자를 커버하고도 우리 무역 수지 흑자를 일으켰던 게 이 우리 전체적인 무역 수지가 이 좋아지는 흐름이 출발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적자로 돌아서면서 전체 적자는 어떻게 보면 뭐 추경호 이 부총리가 올 가을 되면은 무역축지 수지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이 정권의 또 내년 총선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 외교 노선을 갖다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민주 가치연대를 했다. 또 뭐 지금 단순한 안보가 아니고 경제 안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했다. 또 한일 관계의 그러니까 개선의 물꼬를 텄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이 여권에서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고 아마 이 지금 이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후하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밝은 쪽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두운 그림자도 있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진영 그 대결. 이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소위 말하는 신냉전 구도가 지금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중러가 한 편을 먹고 한미일이 한 편을 먹는데 동북아에서의 그런 신냉전 구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구도 이 전선의 최첨병으로 지금 누가 씁니까? 한국하고 북한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우리의 지금 그 이 한반도 그러니까 안보 리스크를 또 다시 상당히 높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결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확장 억제라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지금 북한에 대한 이 군사 안보적 압박으로만 과연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대화를 병행하는 그런 투트랙의 그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이제 지금 군사 안보적으로만 지금 치우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을 잘못하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보다는 북한을 잘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 진영 대결 구도 속에서 지금 북한의 대표가 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가만히 있을 거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일부 보도에 보면 지금 러시아에서도 우리 진출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발을 빼는데도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은 피부로 안 느끼지만 사실은 더 큰 지금 갈등이 불은 중국이죠.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이 지금 G7 회의가 끝나는 그날 중국이 바로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무역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지금 중국은 사실은 한국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통해서 보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중국의 부당한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극복하겠다는데 그거는 결국 한국 보고 지금 중국이 협조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장 우리가 지금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 선택의 희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중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입니까? 2003년도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우리 2003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를 했는데 그 무역 흑자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무역 흑자 중에 90%를 중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국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당장 지금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지금 가뜩이나 지금 힘든 경제 사정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이고요. 중국도 아마 지금 이 보이지 않는 한한령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서서히 이제 우리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이버가 지금 중국에서는 접속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한인 교포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많은 뭐 이 거래들도 하고 하는데 그 지금 네이버 접속이 안 되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 베이징 특파원들이 외교부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 물었어요. 이 네이버 지금 왜 이게 안 되냐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 보이지 않는 무역제를 벌써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경제적 실적하고 연관될 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아까 지금 지주율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 하저까지 이런 식으로 하저가 저저로 가버리면 이거는 진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타고 그건 하반기 말하는 네, 하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의 진로하고도 지금 상당히 지금 생존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교 문제를 너무 단선적으로 단견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우려. 이거는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 자, 저런 문제가 뭐 이제 한쪽의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지금 한국의 그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정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국지전으로 도발하겠죠. 뭐 전면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을 때 윤 정권이 그 도발에서 손실을 볼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봤을 때는 북한이 도발하면 윤 정권 도와주는 계기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윤 정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걱정하는 만큼 많이 걱정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5월 달에 보니까 이 무역 적자가 심한데 45억 달러인가 뭐 그랬는데 중국에서 마이너스 26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계속 감소되는 게 중국하고의 무역 관계에서 한국이 이제 중국하고의 무역 관계에서 흑자를 얻을 수 없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구조로 간 거예요. 서로 간에 그간에 이 산업 구조가 변화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텐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5분의 1만 남아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하고의 관계로서 한중 관계를 바라볼 이유는 없고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세게 나오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이 좌파 세력은요,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2030이나 젊은 층이 반중 의식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문화적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정권이 저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국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윤 정권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국이 뭐 한국에 추가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그러면 2030들의 이 지금 반중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다. 그래서 때로는 2030들이 좀 어처구니 없는 문화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걸려 있어요. 2030들한테. 혐오가 엄청나. 반중이라는 건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반중 여론이 엄청나게 높아요. 중국이 우리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하는 게 건방지고 기분 나쁘다. 일본하고 또 틀리네요. 일본하고 또 틀려요. 일본에 반일을 해도 중국에도 반중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좌파 진영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화적 그 의식의 근원을 갖다가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윤 정권이 이제 이 말한 반중 문제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정도는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 말씀 좀 보태면 이 사실 반중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분명히 2030들한테 상당히 강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반중 여론은 한국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그 국가 이미지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진핑의 소위 말하는 일종의 패권 전략, 소위 도강양해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붕괴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전략이 있고 이렇게 펼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중국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아마 보이는 보복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반중에 대한 상당한 이 대중적 정서가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한테 도와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중국과 우리와 그 이 산업 구조 자체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 중국한테 이 중간재를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남는 장사를 했지만 그 무역 구조가 바뀐 건 분명히 맞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가 디커플링 식으로 가버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중 그러니까 2030의 반중에 의해서 정치적 반사이익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뭐그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반사이익에 기대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나이브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역 적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무역 적자는 내가 보건대 한중 관계가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산업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고 그 이유는 없어요. 중국도 거기도 바보들이 아니에요. 개방 30년이 됐으면 어지간한 중간재 자체 생산 다 해버렸고 지금 중국으로부터 이 그 중간재가 밀려나는 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지금 저기 독일도 그런 처지에 몰렸고 우리나라 아마 현대기아자동차 이번에 점유율이 1%로 나오더라고요. 10%까지 갔던 게. 근데 대한민국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독일 자동차도 지금 점유율이 두둑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는 이미 자체 중간재로 자체 생산하는 단계로 산업 체제가 넘어가고 어지간한 이 산업 저기 완제품들 자동차 핸드폰까지도 이미 자체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왔고 문제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소위 말하는 그 애국 소비, 그 민족주의적인 소비 그 패턴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제일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것뿐이지 어느 외국 기업도 다 궁극적으로 밀려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중국 경제 시스템이에요.